성장률 1%를 유지하려면 2070년까지는 고용률을 80%로 올려야 되고요. 80%는 해볼 만하지 않아. 근데 성장률 1%잖아요. 너무 낮죠. 우리가 2070년에 인구는 예정대로 줄어들고 생산성도 지금 수준일 때 성장률 1.5%를 유지하려면 고용률을 108%까지 증가해야 됩니다. 108%?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한가요? 100%가 그러니까 100명이 있는데 예. 108명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더 하면 뭐 인구 주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그거는 정말 좀 경제 신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가대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박종훈 팀장입니다. 최근 이제 학계에서 저성장 위기가 한층 심해질 수 있을 거라는 쓴소리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 잠재 성장률이 0.69%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큰 위기를 좀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혁신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 현 시점에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한지 한국 경제 성장의 현황과 도전, 이 보고서를 직접 쓰신 서강대 이윤수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 오래간만에 또 나오셨는데 간단한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저출산,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약간 너무 좀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 이제 교수님께서 쓰신 보고서를 어제 밤에 다 읽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61페이지. 다 읽었는데 너무너무 제가 기대하고 왔어요,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축구 선수를 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이 한국 이 축구 선수를 어떻게 이제 좀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될지 이렇게 좀 저희가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최근 한국 경제 성장과 어떤 현황에 대한 도전에 대한 그런 이제 보고서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좀 이야기 앞서 가지고 지금의 어떤 한국 경제 상황, 이제 상황과 어떤 성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전 경제 전망을 하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나 한국은행 등의 기관에서 하는 예측, KDI 예측이 사실은 더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한 가지 올해 하반기 예측과 관련해서 이제 상저하고 예측이 많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작년 말이나 올해 연초에 전망을 한 것에 비해서 한국 경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요소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낙관적이다 아니면 좀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만들게 했던 요인들이 첫 번째로는 그 연준의 이자율 정책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오래 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하나였었고 그때 시장은 피벗을 기대하고 우리도 언제 내리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상 맞아요. 오히려 올라가는 일이 그렇죠. 일어났죠. 그리고 그게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인데 그게 경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또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사실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이거는 예전에 경제 성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중요한 나라인데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줄고 사실 제조업 물가는 좀 안정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물건이 비싸게 팔리거나 많이 팔릴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히 언급이 좀 더 강하게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SVB, 실리콘밸리 뱅크와 같은 은행이 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은 지방 중소은행 해갖고 사실은 규모도 작고 큰 영향이 없고 그냥 은행 작은 게 망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미국은 JP 모르간 같은 큰 은행이 있지만 그런 큰 은행에 비하면 규모는 작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JP 모르간이
5억 불 정도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은행들은 사실 뭐 한 5천만 불 정도의 꽤 큰 규모의 아주 큰 거대 메가뱅크가 하지 않는 다른 일종의 지역에서의 큰 제조업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은행한테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런 은행들이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수출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 경제에서 우리가 수출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안 사주면은 끝이죠.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는 사람이 그 살만한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고 막연히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예측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너무나 자명하게 나오는 얘기지만 그 세수가 잘 안 거치고 그러다 보니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잠깐 소득이 올라갔던 경우를 최근에 들여다보면 그 재정 지출이 늘어났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재정 지출이 잠깐 늘어나는 효과가 하반기에 안 나타난다면 예. 사실은 경제 그 GDP가 계속 생각보다 개선된다든가 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뭐 하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한국 예.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 기업에 좀 치중되어 있는 모습이 좀 있고. 네. 뭐 요즘에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법인세가 이제 많이 안 거쳐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일시적이다 이런 의견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세수에 대해서.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사이클이 다시 또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면 그런 세수적인 부분은 다시 또 복귀가 되는 회복이 되는 뭐 이렇게 또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그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감세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그 감세의 긍정적인 효과하고 당장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하고 무엇이 더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뭐 논의도 많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위기가 있느냐, 이 저성장의 문제를 논의할 때 예. 제가 보고서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 게 네. 이게 단기적인 경기 하강, 그다음에 단기적인 경기 회복하고요. 장기적인 추세적인 어떤 경기의 침강, 하강, 침체적인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좀 구별이 돼야 되고요. 네.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의 경로를 조금씩 걷고 있었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고 그게 상당히 오래된 유지되던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았는데 이제 경기가 코로나 이후에 좀 회복을 했죠. 그거는 코로나가 사라지면서 온 단기 반등 효과인데 그 단기 반등 효과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장기적인 하강 추세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뭐 잠깐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경제 성장을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호황기에 누렸던 것처럼 그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황에서요? 예. 워낙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큰 나라의 배를 항해하는 배를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한다라는 것은 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뭐 저성장 어떤 위기가 좀 한층 좀 심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그 골이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하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단기적인 어떤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네. 그 골은 점점 좀 깊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죠?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예. 그럴 우려가 사실은 있고 그런 우려를 해소시킬 만한 정책이나 돌파구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서도 지금 질문도 이 저성장의 골이 더 깊어진다고 우리가 보느냐 그리고 또 처음에 소개하실 때도 이게 경제 위기가 저성장 위기가 한층 더 심화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쓴 수치가 저도 이렇게 꼼꼼하게 사실 비교는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더니 기존에 인지하고 있던 전망치보다는 좀 성장률이 낮게 나온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의외로 이제 언론 같은 데서 되게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이유를 그래서 면밀히 다시 살펴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했던 연구에 비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그 아주대 한정석 교수님이 되게 심층 있게 그 전문가시고 분석을 해주신 건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까 저출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생산 인구 감소 문제를 저희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뭐 노동 인구를 늘린다든가 여성들이 더 일을 참여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수치보다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또 생산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수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비슷한 수치를 놓고 이 전망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생산성 전망이 우리가 한 거가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상황의 심각성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아주 비관적이라고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성장이 왜 계속 지속되는 것과 관련돼서는 좀 고민을 하고 좀 더 생각을 해볼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생산성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뭐 인적 자원이나 어떤 물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뭐 수치로 재서 이렇게 딱 나오면 뭐 좋겠지만은 그 외에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하강을 하는 그런 어떤 탄력을 받게 되면 이 정도 성장성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을 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사실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저성장이 그럼 왜 이게 지속이 될까 이런 좀 요인들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얘기를 논의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 저성장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사실 일반인들도 심지어 저희 애엄마도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으면 되게 많이 컸는데 더 빨리 자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니냐. 사실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빨리 자라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성장이 정체되는 게 당연하다는 측면에서 이게 계속 그렇게 클 수 있는가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그 경제학에서 성장 이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수렴이라는 얘기를 해요. 수렴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오르면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다라는 게 뭐 사람도 그렇고 축구 선수의 기술도 무한정 나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너희가 그만큼 선진국 대열에 왔으면 다른 나라도 다 성장률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그런 걸 겪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다라는 식의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보고서에서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빠른 속도의 성장을 뭐 단기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지속을 해왔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월드뱅크에서 나온 저도 참여를 했지만 월드뱅크에서 나온 이노베이티브 코리아 리포트라고 사실 그 미들 인컴 트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사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갔느냐라는 레슨을 찾아보고요.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 있다가 주전 선수가 된 거죠. 그렇죠. 사실 마이너에서 그 메이저리그로 가는 거는 많은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그걸 너희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다른 관심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른 그 신흥국들은 관심이 많은 문제니까 그 레슨을 찾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고 그러면 그 성공 요인들이 왜 사라져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사실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것은 아까 뭐 기술을 배운다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기술들을 잘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유연하게 사실은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을 한 게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그것이 경기력을 향상시키면 그 기술을 배운 다음에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올 거예요. 그게 아까 경제학자들이 말했던 수렴이고 일반적으로 아주 오래된 경제 모형에서 뭐 이 나라가 생산하는 물건 하나야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모형을 분석을 하면 그 생산 능력이 성숙하고 나면은 그 산업에서 성장이 더 지속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사실 새로운 산업으로 갈아타면서 해왔다라는 거죠. 그 성장 산업, 우리가 성장했던 초기를 보면은 뭐 우리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사실은 5, 60년대에는 초등학교를 가는 사람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 지금은 모두가 대학을 가는 식으로 그렇죠. 노동 교육이 훌륭하게 증가했는데 노동 투입을 늘리고요. 예. 그다음에 자본 투입을 늘려서 일종의 투입을 늘려서 성장을 이제 이끄는 것이 초기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네. 그 효과는 사실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효율성이 어느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한계가 옵니다. 예. 그때 우리는 그 어떤 성장의 한계를 새로운 산업을 찾아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요 숲을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70년대에는 뭐 수출했니 생각을 해보면 신발 공장이었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옷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다른 나라로 갔죠. 네.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 품목 이제 주요 품목 비중을 보시면 그 의복 이런 것들은 비중이 줄어들고요. 이건 수출 품목으로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의 그 부가가치 비중으로 보면 사실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 이 의류하고 옷 같은 것, 신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품목으로 우리가 갈아탔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하기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이 성장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이제 저 당시에 예. 뭐 80년대 보게 되면은 조선소가 그때 정말 많이 생기면서 예. 예, 또 저희 아버지가 또 해군이셨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조선소 근처에 많이 살았었어요. 예,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좀 없어지고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런 게 없어지면 이제 새로운 것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전자산업만 해도 우리가 전자산업이 그 자세히 놓고 보면 옛날에는 백색 가전이라 그래서 네. 냉장고 만들고 라디오 만들고 이런 거였는데 그 전화기 휴대폰 만들고 그게 스마트폰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가 가장 핵심적인 수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계속 갈아타면서 그 이게 스파트를 걸 수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잘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문제인 지금까지 거죠. 어떤 체질 개선을 좀 되어왔고, 네. 예, 반도체가 이제 하나의 뭐 효자 이제 품목으로서 이제 많은 수출을 했지만 지금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 자체가 약간 부재한 상태다. 뭐 이렇게 예.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사실 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처음 언제 했냐를 보면은 그 예전에 한참 인기 있었던 무슨 막내 아들 드라마 그렇죠. 보시면 예. 사실 아무도 하지 말라 그럴 때 뭐 성공을 할 것인가 이런 걸 할 아마 70년대였나 뭐 그랬을 겁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시작한 게 지금 뭐 40년을 거쳐서 이제 세계 뭐 1위의 어떤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건데 네. 사실 그런 혁신적인 투자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됐었어요. 예전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뭐 기업이 해주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정부가 했었죠. 그러면 정부가 뭐 어떤 산업을 밀어주겠다 이런 거를 좀 새로운 산업이라 생각하고 찾아서 가지고 와서 했던 걸 사실 예전에 했었는데 근데 네. 그때는 쉬웠죠. 야,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경로를 보니까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하는 거를 그 외국을 갔다 온 공무원이 이제 같이 와서 설명을 해주고 기업들한테 해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예. 지금은 나가서 그 어떤 것을 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반도체가 어느 정도 앞으로 성장 여력이 남아 있고 되게 중요한 산업이고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산업이면 맞는데 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계속 어떤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냐 하면 지금의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에는 충분할지 모르겠으나 예전에서 이렇게 그 반도체 산업도 어느 정도 성숙기에 왔고 예. 뭐 이게 발달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고 있고 반면에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긴 되게 어려운 반면에 밑에서 따라오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어떤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규모가 커진 성장 동력으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 경기 변동에 일희일비하는데 반도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큰 그렇죠. 경기 산업입니다. 민감주로서 네. 또 예. 경기가 되게 민감해서 예. 이렇게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경기가 확 꺾이고요. 뭐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게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길인지 단기적인 경기 변동인지는
후자일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게 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반도체라고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외의 다른 아시아 이주 국가들이 좀 발전을 했었는데 그러한 국가들도 하나의 저희가 표본을 삼아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비교할 만한 나라라든지 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독보적으로 선두권이었으니까 예전에 일본도 뭐 반도체를 하다가 그게 우리나라로 온 거고. 그렇죠. 제약 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일본도 어느 정도. 근데 그거는 뭐 최근에 발달했다기보다는 워낙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성공했던 것 같고 만약에 봐야 된다면 결국은 미국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경기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고 물론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이슈가 좀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 어떤 성장률을 좀 보이면서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저성장 우려가 이제 코로나 영향을 지속적으로 좀 뭐 그 이후로 저희가 좀 봐야 하는 건지 만약에 한국 경제 성장을 어떤 회복 단계로 봤을 때 뭐 1단계에서 5단계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레인지를 준다면 한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리면 되게 뭐 이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경제 성장은 낮아지고 저성장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회복 단계를 1단계에서 5단계로 물어보시면 저는 4단계나 5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다. 회복은 다 됐다고 하고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예전에 돌아갔던 뭐 비행기 그런 것들이 좀 운영이 예전보다 덜 된다 그런 이슈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것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은 사실 많이 줄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것 중에 가장 재밌는 현상은 저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 게 아니라 오히려 국내 소비가 줄어든 게 가장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는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모두가 국내에서 여행을 하고 국내 소비를 했는데 올해는 외국으로 많이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소비는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코로나의 여파는 좀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근데 왜 경기가 이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제가 그 생각을 코로나 때도 늘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 경기가 좋아지냐라는 것에 모든 그 언론사와 증권사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그럼 코로나가 이제 회복이 되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코로나 이전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장밋빛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2010년도부터 사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수출도 사실 많이 감소를 했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장기 저성장, 영어로는 시큘러 스태그네이션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 그 201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연구가 일본의 저성장 경로를 우리가 따라가느냐, 일본이 겪었던 장기 침체를 우리가 겪는 것도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이 논의가 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2019년 말을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백화점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상점마다 사람 구함이라는 게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 인력난이 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9년에도 이미 경기가 좋을 때 사람 구하기 어렵고 경기가 이렇게 좋아도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꺾일 때쯤 되는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꺾였던 거고 단기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생각하면서 미국은 예전에 잘 나가던 그 어느 정도 성장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어떤 테크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파괴적인 창조적인 파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새로운 기술이 어떤 계속 성장을 하려면 예전에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저해했던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재테크 되고 이러면서 어떤 테크 기업이 성장할 경로를 더 많이 열어준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오히려 미국은 예전보다 더 성장을 더 탄탄하게 하는 길을 찾아간 것이라면 네. 우리는 예전에 가던 이제 코로나의 단기 회복이 끝나고 그게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예전의 길을 만약에 찾아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예전에 겪고 있었던 추세적인 하락의 길을 네. 다시 걷을 수밖에 없다는 예. 그런 좀 안타까운 사실을 직면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예. 사실 저희 한국 경제에서 어떤 일정한 좀 산업군의 쏠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어떤 A라는 국가가 있다면 예.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성장률이 되게 고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 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큰 성장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성장 동력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인지 뭐 어떻게 뭐 봐야 됩니까 저희가? 저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주식 얘기할 때 삼성전자가 뭐 코스피의 전부인 것처럼 사실 그냥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한다 그럴 때 뭐 저희가 GDP 이런 거 열심히 보지만 미국의 아이뱅크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전화해서 니네 전망 어때? 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전망치로 수정하면 그게 열심히 계량 모형을 돌리는 것보다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쏠림 현상이 큰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이 굉장히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화학, 뭐 전자, 자동차가 안타깝게도 다 굉장히 제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수출에 의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쏠림이 어느 정도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의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럼 왜 다른 데서 못 찾는데라고 생각을 하면 예. 뭐 새로운 게 아직 그 등장을 해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성공적이면서도 좀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로드맵이 아직 제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다음 질문을 뭐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뭐 저도 좀 죄송스럽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분기별 합계 출산율이 0.7을 찍었습니다. 0.7을 찍고 0.78에서 이제 좀 내려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심각성 예전에 이제 어떤 대학 어떤 모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한국이 정말 소멸 국가로 가고 있다. 진짜 어메이징하다.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큰 어떤 리액션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저출생과 어떤 고령화 문제가 지금 한국의 어떤 발목을 잡을 것이고 미래에 엄청나게 암울한 그런 전망을 좀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또 일각에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경제 성장률에 뭐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영향이 미칠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저출산하고 고령화는 뭐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좀 다르게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는 건 계속 진행되는 현상이고 사실 좀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이 어느 정도 출산 인구가 줄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그 두 개에 대한 것은 해법도 좀 다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을 분리해서 보는 거가 맞다라는 이제 학자들 주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근데 생산의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는 사실 단순하게 노동 투입이니까 노동 투입의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뭐 지금 애가 적으면 앞으로 20년 있다가 뭐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거고 고령화 같은 경우는 당장에 뭐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생산을 사실 우리가 노동하고 자본이 가장 중요한 투입이고 그리고 그게 생산성이 좋으면 조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때 노동 투입이 이렇게 급격하게 사실은 저희가 출산율이 낮은 것도 놀랍지만 거기까지 간 속도가 무지 빠르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 그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 때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그냥 0.6, 0.9 얘기했을 때 이게 0%대 성장률이라고 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노동 투입이 줄어드는데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우리가 생산성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성장률은 사실 빠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사실은 저출산 대책을 많이 내놓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제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예, 사실. 예. 잘 안 보여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인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불려다니고 경제에서도 그런 걸 하는 분들이 많이 불려다니면서 정부 정책이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경제활동 인구를 높이자, 노년층 좀 더 일하고 그리고 여성 일 많이 하게 하자라는 건데 단순히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가 보고서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예.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순히 예. 이제 노동력만 공급하는 것 자체가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 간단한 거는 예. 저출산이 그렇게 심각해서 그런 거고요. 이게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게 노동 공급을 늘려면 마치 될 거죠. 이게 중요한 걸 우리 정부가 노동 공급을 늘리게 하니까 예.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낙관적이고 장밋빛 견해를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결과라는 예. 거가 저희도 사실 계산해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인구 감소를 상쇄하려면 이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오는 것까지 고려를 하는데 근데 공급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생산에 투입이 되려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자리를 그럼 어떻게 늘리는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노동 공급을 늘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별 얘기가 없고요. 정부도 뭐 양질의 일자리 말만 하지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저희가 고용률이 어느 정도로 지속돼 왔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서 이제 한정석 교수님이 주로 이제 해주셨는데 통계청 계산한 것은 통계청 인구 전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청에서 예상한 것보다 인구 전망이 그대로 간다면 사실 그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도라면은. 예. 근데 어쨌든 그 인구 성장률이 유지될 때 우리가 뭐 1% 성장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5, 1.4 지금 사람들 얘기하는데 1%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고용률이 얼만큼 늘어야 되냐.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걸 상쇄하는 것을 그 줄어드는 인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일을 시키면 되는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예. 성장률 1%를 유지하려면 2070년까지는 고용률을 80%로 올려야 되고요. 2070년까지 고용률을 80%까지. 예. 예. 그래도 그건 80%는 해볼 만하지 않아. 근데 성장률 1%잖아요. 너무 낮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성장률인 1.5%. 우리가 2070년에 인구는 예정대로 줄어들고 생산성도 지금 수준일 때 성장률 1.5%를 유지하려면 고용률을 108%까지 증가해야 됩니다. 108%?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한가요? 100%가 그러니까 100명이 있는데 예. 108명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그리고 예. 고용률을 늘리기 위한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정책이 없이 이게 외국인 노동자 데리고 오고 뭐 여성이 좀 더 일을 많이 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람들이 일을 더 하면 인구 주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그거는 정말 좀 안을 들여다보면은 좀 예. 지금 사실 제가 교수님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지금 교수님께서 약간 화를 지금 참으시는 게 보여집니다 지금. 예. 근데 지금 단순한 노동 투입 가지고는 2070년 기준 1.5%의 경제 성장률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00%이라면 1.5 그래도 1.5%가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가지고 나서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교수님께서는 이 보고서를 쓰시면서 어떤 뭐 대책이 그나마 좀 현실성이 있었는지 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볼까요? 예. 그래서 아까 단순히 노동 공급을 늘리는 거는 대책이 안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늘려도 그 해결이 안 되지만 그렇죠. 노동 공급을 늘릴 때 새로 나오는 일자리가 사실 기존 일자리보다 좋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은 어떤 그 공급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사실 있어요. 이게 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직장을 사람들이 찾으면 좋은 일자리부터 먼저 차고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으면 좋은 사람부터 뽑고 그다음에 뽑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좀 먼저 뽑은 사람들보다 좀 질이 조금씩 낮아질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일하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제 여건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이런 고용의 질이 훼손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는 문제부터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성 노동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상 여성 노동을 어디다 놀릴 것이냐고 하면 대부분 서비스업 생산일 텐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연구를 뭐 이제 김선민 교수님, 한종석 교수, 홍지화 교수 이런 분들이 한 연구를 보면은 네. 이제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 양육비, 보육비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는 월급이 작아서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았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투입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 공급이 늘어나도 그 퀄리티가 사실은 뭐 일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일자리 정책 한 거 보면 일자리 정책을 한 결과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보면 그 공원에서 사람들 잘 다니고 있는데 우측 통행하세요 이렇게 안내하고 그 횡단보도 잘 되고 있는 데서 이 노란 깃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데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은 됐지만 그 사람들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그거를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안 되고 이게 장기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좀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매력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고등교육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여성의 경우도 우리가 어떤 여성들 할 때 그냥 지금 하는 좀 돈 적어도 일단 서비스업 하면 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고급 여성 인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이수영 교수랑 키암지혜라는 분이 한 연구를 보면은 여성이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 임금이 적은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임금이 작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뭐 디벨로퍼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경제 경영을 한 사람들의 여성 임금은 별로 작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여성들이 좀 더 전공도 좋은 걸 받고 그 좋은 일자리를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여성 인력들이 경력 단절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도록 사회가 방치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지금 애를 키우시다 보면은 유치원 때, 데이케어 이럴 때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힘든 때가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유치원 때까지 뭐 4시, 6시까지 뭐 데이케어에서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잘 있던 애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갑자기 11시에 집에 와요. 10시, 11시에. 그전에는 6시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잘 있었는데 예. 초등학교에 오면은 갑자기 학교에서 오래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11시에 집에 돌려보내죠. 예. 그 교육학자들의 얘기는 교육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70년대 대부분의 어머니가 집에 있었던 때는 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육아기 가정, 그러니까 애를 학교에 보내는 가정을 보면은 맞벌이는 이미 일반적이에요. 이제 30세, 39세, 40세, 49세 보면은 예전에 2010년도만 해도 40%였던 게 지금은 50%를 넘어가고요. 네. 그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지금 70% 이상 뭐 일을 우리가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60% 65% 이상에서의 여성 경제 활동 증가율을 더 늘리려면 일단은 경력 단절이 없어야 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30대 39세 때 일했던 사람들이 40대 49세 때도 일을 해서 이게 같이 올라가야지
30세 때 반짝 일했다가 육아휴직 마치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육아휴직 잘 버티고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애를 11시에 오는 것을 이제 어떻게 못하니까 뭐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미술학원도 보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초등학생은 사실 태권도 학원이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는데 예. 그게 뭐 60% 이상의 가구가 뭐 맞벌이인 상황에서 초등학교 시스템은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 있던 시대의 시스템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스템에서 예. 크게 변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외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이건 불가능하다. 정말 이제 고액 용봉자가 아닌 이상 예. 혼자 키우기는 정말 쉽지 않다. 여러 이제 학원비, 사교육비나 그렇죠. 예, 여러 이런 비용 구조적으로 이게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아예 먼저 바뀌고 그런 다음에 지원책은 그 뒤에서 당연히 또 지원을 해주고 네. 예, 그러한 부분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도 교육 서비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랑 4살, 그러니까 9살, 4살짜리를 혼자 한 4달 데리고 있었어요. 예. 그 직장에 출근을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애엄마도 한국에 있어서 못 왔을 텐데, 그래서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되는데 나는 남자 혼자인데 애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에 이제 돌봄에 보내는 거고요. 어린이집도 6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6시에 여니까 애를 뭐 7시쯤 내려주고 물론 그 급식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주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그래도 급식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아침에 아침 먹이고 도시락을 싸서 애를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예. 6시에 픽업을 하는데 예. 그 가능한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상담을 그럼 언제 하느냐? 예. 7시, 8시에 해요. 저녁 7시, 8시에 그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는 서비스가 타는 게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직장이 있어서 상담하러 못 가요. 그러면 교육 전문가가 나서 하는 얘기가 그 직장 상사한테 상담하러 가야 된다고 월차를 내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직장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은 가게 문 닫고 상담하러 4시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바뀌면은 어느 정도 애를 키우는 게 굉장히 쉬워질 텐데 말로는 극단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면서 정작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심한 게 대한민국 정책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문득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에 뭐 여러 노동력이 좀 부족해지면 외부 노동력을 좀 데리고 오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고 아니면은 정말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예전에 뭐 5명이 했던 일을 뭐 1명과 그 외에 뭐 여러 기계적인 부분을 좀 도움을 받아서 뭐 그러한 어떤 뭐 혁신적인 좀 구조가 좀 나오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거는 뭐 당장은 좀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갭, 뭐 레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또 회복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이제 뭐 한두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보고서를 좀 제가 보게 되면 총 요소 생산성이 경제 성장률에 기여한 비중이 45%에 달했으나 한국의 생산성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4%로 오히려 성장을 깎아먹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그 근거가 이제 어디에 있으며 일단 첫 번째로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라 그러면 노동자 한 명이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이 얼마나 생산을 했느냐라는 개념인데요. 근데 노동자 한 명이 생산을 하는 데에는 사실 노동자의 능력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자본이 들어가느냐도 사실상 중요해요. 아까 그 여러 명이 하던 일을 좀 전에 뭐 1명, 5명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미국이 철강으로 굉장히 철강 산업이 중요한 산업이었는데 이 철강 산업이 일본이랑 우리나라로 이동을 하면서 철강 산업이 사실 망하죠. 근데 그 철강 산업이 그 미국의 러스트벨트라는 중부 지역에서 아직 유지가 되는데 굉장히 커요. 뭐 잠실 그 주경기장을 포함한 그 경기장 규모
다 예. 아우르는 정도의 규모가 있는 디트로이트부터 시작해서 네, 그죠? 뭐 디트로이트도 있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어떤 철강 공장은 그렇게 큰 공장이 있는데 예. 일하는 인원이 10명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시 인력이죠. 물론 설비를 하고 뭐 이런 걸 하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아침에 이거 스위치를 켜고 뭐 골로는 돌아가겠지만 예. 이제 켜서 생산을 하고 생산 끝나면 스위치 끄고 나온다는 거죠. 퇴근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기계를 많이 쓰게 되면은 노동 생산성은 무지하게 높을 겁니다. 그 많은 큰 공장에서 나오는 철강을 불과 뭐 10명이 생산한다 그러면 그렇죠.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높을 텐데 야 그러면 자본이 투입된 것도 고려를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개념이 총요소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노동뿐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도 중요하지만 자본이 얼마나 투입이 됐는가도 네. 보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투입 요소 중에 어떤 원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산출물에서 투입 요소를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이나 원자재 뭐 이런 것들도 아니면 계약해서 받은 물건 이런 것들을 빼서 남는 것을 보는 것을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기술 혁신과도 관련된 부분은 있어요. 기술이 혁신되면은 당연히 총요소 생산성은 우리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이게 아무래도 측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투입의 변화에 의해서 투입이 늘어나서 생산량이 그러니까 노동하고 자본이 늘어나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 그 나머지는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어라는 부분이 총요소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잔여 그러니까요. 부분, 예, 그러니까 이제 노동과 어떤 자본이 들어갔는데 예. 너무너무 이 합이 잘 맞아서 예. 원래 100이라는 어떤 결과물을 나와야 되는데 150 정도의 결과물이 갑자기 나왔는데 예. 그 50이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예. 너무너무 합이 좋다 보니까 쭉쭉쭉 나오는 그 생산성인데 예. 그 50의 요소를 찾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팀장님 굉장히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죠. 합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굉장히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투입이 들어왔는데 많이 나와. 그럼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생산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더 높은 거죠. 뭐 예. 노동자가 똑똑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질문을 제가 다시 좀 돌아가게 예. 되면 예.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지금 이 45%라는 기록 자체는 예. 100이라는 것에 뭐에서 그 45%가 더 추가가 돼서 총 요소 생산성이 나오는 나라이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실 이 숫자는요.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100이 이제 뭐 3%가 늘었다고 하면은 그 3%를 100으로 봤을 때 45% 그러니까 3% 늘어난 거에 한 1.4%는 총 요소 생산성이 늘어나서 그런 거고 네네. 나머지 1.6% 그러니까 한 55%는 노동이랑 자본이 늘어나서 늘어났다는. 근데 그 부분이 거고요. 지금 한국은 마이너스다. 한국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이 인력과 자본이 들어간다 한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마이너스 상태다. 그게 2010년도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년까지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보고서를 보고 이제 어떤 높으신 분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냐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노동 투입이 아까 그 노동 투입이 이렇게 늘었으면은 원래는 뭐 10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이 정도 늘면은 100이 늘어야 되는데 96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런 게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노동이랑 자본을 우리가 생산이 늘릴 때 같이 늘리기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생산이 줄 때 같이 줄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공장 설비 자본은 그대로 있고 어떤 노동자도 우리가 내보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가 대표적인 얘기죠. 뭐 사람들 되게 고용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판매량은 줄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출은 줄지만 비용은 그대로면은 이윤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유로 생산성이 기여하는 정도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 코로나 때는 이해가 되고 그러면 2010년부터 2020년이나 10년 기간 동안에 왜 생산성이 그런 어떤 그
오히려 성장률을 깎아먹는 역할을 왜 했냐라고 하면은 예.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실 좀 경직적이에요. 뭐 자본을 회수하는 건 자본을 그렇다고 버리기도 어렵지만 노동자를 내보내기도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생산량을 우리가 줄일 때 그럼 2010년도하고 2020년도에서 생산량을 줄였던 이유는 사실 그 수출이 감소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사실 코로나 전까지 한 2017년까지 대중국 수출도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수출이 쭉 감소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공장은 그대로 둔 상황에서 그 수출량이 물량이 줄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생산성은 어떤 그 뭐 자본이 물론 좀 그 활용이 덜 되고 노동자도 노는 시간이 많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투입은 된 상황에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네. 생산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면 생산성은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음식점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일하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어느 날 매출이 확 줄면 그날의 그 이유는 줄잖아요. 네네. 그것이 이제 생산성이 줄어드는 걸로 우리 자료에서는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생산성이 낮다라는 표현이 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제조업 자체가 워낙 너무 높아서 예. 상대적으로 낮은 건지 예. 아니면 전체 글로벌 시장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음식이나 숙박 자체가 낮은 것인지 예. 그 어떻게 비교군을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또. 지금 이제 노동 생산성 말고 이제 TFP를 비교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TFP가 이제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이제 노동하고 자본을 고려한 거를 미국을 1로 놨어요. 미국이 1이라는 얘기는 미국은 그러니까 각 연도마다 이 정도로 생산성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을 기준으로 놓고 이 맨 위에 있는 게 OECD 상위 50%니까 OECD에서도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이고 이제 보통 OECD 그리고 이게 신흥국이고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의 20%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죠.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게 유례 없이 빠른 높은 성장률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왔던 거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진국 트랩에서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이 선진국으로 가는 경로를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까지는 한 60%까지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죠. 미국이 한 60% 수준. 이거는 제조업, 서비스업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제조업은 그래도 뭐 한 80% 수준인데 서비스업은 훨씬 낮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생산성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낮은 것이 또 문제지만 이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엔 한 60% 수준이었던 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은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견고하고 우리나라는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이렇게 봤더니 OECD 상위 50%도 미국 수준에 비해서 거의 1%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사한 수준이었다가 80%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2010년도 이후에는 미국이 독보적으로 생산성 성장률이 높았다는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여전히 못 따라가고 있는 문제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저희 교수님 오늘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경제학자로서 오늘 저희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뭐 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향후 어떤 비전이나 어떤 전망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좀 보시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혁신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해서 조금 고등교육과 연구를 장려하는 것 그러니까 기초과학 같은 것에 대해서 지원도 잘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저출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 뭐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극단적인 정책보다는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정책, 그 육아휴직을 마치 말년휴가처럼 쓰거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끝나면은 그 회사를 그만둬요.
그거는 뭐 육아휴직에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내가 퇴직금으로는 적합한 거고 예. 내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이 회사를 돌아올 만큼 이 회사가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거의 이제 육아휴직을 이렇게 쓰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군대 때 말년에 휴가 가기 전에 몰아써서 제대하는 것 같은 이게 말년 휴가지 육아휴가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예, 들 정도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게 육아휴직이 끝나고 돌아올 만한 일자리를 여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안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육아휴직이 없어도 육아를 하는데 부담이 없을 정도로 좀 뭐 아이를 키우는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돌봄 시스템이라든가 회사에서의 어떤 유연한 근무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저는 어떤 지금 애를 안 낳는 게 문제고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생존 본능 같아요. 내 아이는 이런 사회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어라고 판단을 내린 부모가 애를 안 낳는 어떤 본능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본능적인 선택을 애를 낳는 게 더 나의 어떤 그 행복감이라든가 가정에서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애를 키우는 게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서포팅 되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저는 보면 주변에서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 요새는 신문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보거든요. 예. 뭐 부동산도 그렇고 무슨 다른 제도도 그렇고 그다음 예. 결혼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결혼하면은 세금을 좀 덜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이 내죠. 그리고 심지어 의료보험은 양쪽에서 냅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는 의료보험은 둘이 합해서 하나 냈는데 지금은 의료보험은 오히려 양쪽에서 내니까 세금 부담은 더 커지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 네가 결혼했지만 결혼 안 한 것처럼 사는 게 더 편해. 혼인신고 하지 마라고 만드는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극단적인 대책을 통해서 애를 낳게 만들겠다는 건지 저는 좀 말장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극단적인 정책 전에 기본에 좀 충실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고등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어떤 어린애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게 되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에 쓰는 돈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교육을 뭐 부모한테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라고 일찍 돌려보내시는데 뭐 물론 교육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저출산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 경력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출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애들마다 한테 뭐 굉장히 좋은 그 기자재를 사주고 건물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애들이 어떤 엄마가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환경에서 좀 더 그 학교에서 그 중요한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돈이 굉장히 많음에도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학원을 전전하게 만들면서 사교육비에 그걸 쓰고 저축도 못하고 소비도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저도 뭐 사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를 좀 해봤거든요. 영어 유치원에 정말 비싼 데는 한 달에 600만 원씩 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위 2%입니다. 벌써. 그 외에는 뭐 300만 원, 400만 원씩 내고 또 심지어는 그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 교육을 하는 게 월 한 500만 원씩 쓴다. 뭐 이러한 제가 뉴스를 좀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사실 전 개인적으로 막 흙도 먹고 해야 되는데 뛰어놀면서 너무 이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 우울증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있다. 이것도 정말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젊은 엄마들은 또는 젊은 이제 청년들은 이제 결혼이라는 게 내가 저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지레 겁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뭐 되는 게 아닌가. 내 아이는 영어 유치원 보내기도 힘들 것 같고 부모의 지원이 또 있어야 될 텐데 하여튼 이게 정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순환이 고리가 너무 좀 얽혀 있는 듯한 풀어야 되는데 좀 단순화시키고
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답이 이게 쉽사리 좀 나올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지면 예. 그런 교육 수요가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거예요. 예. 근데 그 모든 국민이 그 수준을 따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돈이 많은 상위 일부는 그런 교육을 뭐 공교육에 상관없이 하겠지만, 예. 그런데 그거를 전 국민의 98%가 따라갈 필요는 없을 없죠.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게 전 국민의 98%가 그걸 따라가지 않더라도 그거 안 해도 살아라는 예. 괜찮아라는 신념을 예. 주면 그거 안 보내도 돼. 초등학교 잘 다니고 그러면 저 정말 잘 살고 살아. 있거든요. 네. 그런 신념을 정부가 주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 그런 사교육에 대한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지출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방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참 알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뭐 잠시 조금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전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정책의 어떤 필요성이 좀 보여지고 있고 뭐 출산율, 혼인율을 좀 부양시킬 수 있는 어떤 정부나 기업의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가 좀 필요하고 예, 앞서 말씀하셨던 뭐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진출이나 물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기본에 충실한 정책이 좀 필요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저출산 외에 그 고등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등교육도, 예. 그 미국의 그런 혁신 기업이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은 그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고 바로 창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지금의 뭐 페이스북 같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카네기 멜론이나 MIT에서 상위권 애들은 창업을 하거든요. 꼭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안 가고 네. 그러니까 창업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내가 뭐 삼성전자에서 임원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보수가 주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일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뭐 교수 월급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훌륭한 교육을 시키게 만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또 대학에 와서 교육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실 그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실 굉장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후퇴하고 있거든요. 후퇴하고 있다. 예, 그 보시면 이것도 유초등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부 예산에 늘어나는 부분은 유초중 등 예산으로 이제 파란색, 노란색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고등교육 예산은 거의 증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녹색 예, 저 밑에 있네요. 녹색인데요. 예. 아까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우리나라가 사실 OECD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주면 이 나라는 7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70년대의 발전 단계라고 하면 뭐 초등교육이 중요할 텐데 지금처럼 혁신 성장이 중요하고 고등교육이 중요하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멈추다 못해 후퇴하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또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뼈저리게 또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도 뭐 출산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의견을 제가 좀 여쭙고 싶었고요. 또 한국 경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희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모르겠지만은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한국 경제 성장의 현황과 도전 이 보고서를 직접 쓰시고 또 오늘 너무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신 저희 서강대 이윤수 경제학부 교수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용한 또 정보를 저희가 같이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